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미 육군은 현용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총 2645대 운용 중이며 그 외에도 2000대 M1A1, M1A2 에이브람스 전차를 비축물자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의 M1A2 에이브람스 전차가 가진 특징들을 나열하자면 열아우라늄 탄자를 적용한 최신형 포탄과 복합 장갑의 채택을 통해 얻어지는 최강의 공격력과 방어력, 전세계 어느 군대와도 비견될 수 없는 강력한 네트워크 교전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일 텐데요. 열아우라늄 포탄을 사용하기에 44 구경장 120mm 활강포를 사용함에도 55 구경장 120mm 활강포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관통력을 지니며 포신이 짧은 만큼 시가전에서 더 빠르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미 육군에서 500대를 운용 중인 M1A2 SEP 버전 3 전차는 혁신적인 보조 동력 장치를 적용해 비교적 높은 소음을 내는 전차의 엔진을 가동시키지 않고도 자맹 정찰 작전이나 매복 작전을 통해 적군에게 치명적인 기습 공격을 가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적이 먼저 M1A2 SEP 버전 3 전차를 발견하고 포격을 할 경우에도 발포음 탐지 및 위치 추적 장비를 통해 발사 지점을 알아내 순식간에 반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원격 화기 제어 장비인 M153A1 E1 크로스 LP 장비를 통해 전차 내부에서 안전하게 주포 외에 다른 무장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 최신형 M829A4 5세대 날개 안정식 분리철갑탄을 이용해 폭발성 반응 장갑과 능동 방호 장치를 사용하는 적성국 전차들을 박살낼 수 있다는 점, 적군의 급적 폭발물 IED에 대응하기 위해 승무원 탑승석의 재설계가 이루어졌고 추가 하부 보강재가 들어갔으며 하체 보호를 위해 하드웨어 구조물들의 재질과 부피를 변화시키는 등 많은 장점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걸프전을 통해 동구권 전차들을 초토화시킨 무시무시한 전적이 있다는 점은 가장 강력한 장점이겠죠. 미 육군의 주력 보병 전투 장갑차 M2 브래들리와 기병 전투 장갑차 M3 브래들리는 그중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는 고작 25mm 구경의 기관포를 사용해 걸프전 당시 이라크군의 소련제 T-72 전차를 격파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에서는 눈도 상당히 따라줬습니다. 이때 이라크군의 T-72 전차는 전진하고 있던 미 육군의 M2 브래들리 장갑차 바로 옆에 땅을 파고 매복해 있었는데 심한 모래바람 때문에 브래들리 장갑차는 이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땅을 파고 매복해 있던 T-72 전차는 안 그래도 다른 전차들에 비해 낮은 포탑에 취약한 상부 장갑이 M2 브래들리 장갑차에 25mm 기관포로 박살내기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기에 쉽게 격파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후 2대의 브래들리 장갑차가 토우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해 4대의 T-72 전차를 더 파괴했고 이날 브래들리 장갑차 3대는 총 5대의 T-72 전차를 격파하는 놀라운 전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브래들리 장갑차의 25mm 기관포는 열아우라늄 탄자를 사용하기에 일반적인 25mm 기관포에서 나올 수 없는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며 개조를 통해 더욱 강력한 30mm 부시마스터2 기관포로 교체하거나 더욱 강력한 40mm CTA 기관포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 공축 기관총으로 M240C를 사용하며 적 전차에 대응하기 위해 총 6발의 토우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해 약 4km 거리 이내의 적 전차들을 격파할 수 있는데요. 경량화를 위해 여러 겹의 알루미늄 장갑판을 덧대 맞는 장갑을 사용하는데 이 때문에 러시아제 BMP-2 장갑차에 30mm 2H-12 기관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증가 장갑이 장착되기 시작했으며 브래들리 장갑차를 위한 반응 장갑인 버스크 키트 또한 개발되어 장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미 육군은 많은 종류의 포병 장비를 사용하지만 그중 주력으로 사용하는 자주포 장비는 486문의 M109A6 팔라딘 자주포와 243문의 M109A7 자주포가 있습니다. M109A6 자주포의 경우 850문을 추가 비축물자로 보관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 육군이 사용하는 가장 최신형 자주포인 M109A7은 너무 노후화된 차체를 사용해왔던 M109A6 팔라딘 자주포와 달리 M2 브래들리 장갑차의 차체를 이용하며 반자동 급속 장전 장치를 사용해 이전보다 빨라진 장전 속도를 자랑합니다. 또한 조종에서부터 정렬, 포신을 조준하는 데까지 이르는 모든 행동을 전기 구동으로 담당하도록 바뀌었고 레머가 자동화되어 장전 속도가 우리 군의 K55A1 자주포 수준으로 빨라졌습니다. 여기에 XM1156 정밀 유도 키트 PKG를 대량 도입해 포탄의 명중률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엑스칼리버 포탄처럼 정밀도가 높지는 않지만 대신 기존의 고폭탄두에 신관만 결합하면 되는 방식이기에 대량 생산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PKG는 포탄이 발사된 뒤 자체적으로 GPS 유도를 받으며 신관에 설치된 꼬리 날개가 궤도를 수정하며 날아가기에 원형 공산 오차가 30m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확도를 자랑하는데요. M109A7보다 성능이 더욱 뛰어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우리나라에서 미 육군의 자주포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겠지만 단 한 가지, 미 육군 자주포의 뛰어난 네트워크 시스템만큼은 아니어서 이 정도 수준의 네트워크 교전 시스템이 우리 군의 K55A1 자주포에도 적용되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미 육군은 M109A7 자주포를 거쳐 58 구경량 포신의 엄청난 사거리와 발달된 성능을 자랑하는 XM1299 얼카 자주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개발한 차륜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MSI 하이마스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되어 러시아군에게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무기로 떠올랐습니다. 59시 FMTV 계열의 5톤짜리 6륜 구동 중형 전술 트럭에 LLM 적재 M270 227mm 6발 탑재 로켓 모듈을 얹은 하이마스는 기본 로켓인 M26을 발사할 경우 사정거리가 32km, M30, 31, GMLRS 로켓을 발사할 경우 사정거리가 84km 이르는데요. M32 GMLRS 플러스 로켓을 발사할 경우 사정거리가 120km 이르며 MGM-140 에이테킴스 전술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사실상 300km 범위 내의 적 목표물을 굉장한 정밀도로 타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중국군과의 전쟁 시 중국 해군 함대를 초토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함 미사일인 프리즘을 장착해 499km 내의 대함 목표를 파괴하는 개량도 가해지고 있습니다. 하이마스의 장점은 무엇보다 C-130 전술 수송기를 통한 신속한 전개와 빠른 시간 안에 치고 빠지는 슈텐스쿠트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경량화된 차륜형 다연장 로켓인 하이마스는 궤도형 다연장 로켓인 M270 MLRS보다 더 빠른 방열과 사격 후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군에게 하여금 러시아군 후방의 탄약고를 날려버리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며 그야말로 전황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그렇게 위협적이던 러시아군의 포병은 이 하이마스에 의해 포격을 가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의 포병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은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의 병력 집결지와 탄약고, 정비창, 도로 및 철도 등의 여러 기반 시설을 타격하며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있을 대공세에서 얼마나 더 큰 활약을 할지 기대됩니다. 1991년 2월 24일 걸프전 사막의 폭풍 작전이 실행될 때 미군을 중심으로 결성된 다국적군은 나흘 동안 이라크군을 몰아붙이며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줬습니다. 이때 사로잡힌 수천 명의 이라크군을 신문하던 과정에서 그들은 한결같이 다국적군의 무기들 중 가장 무서웠던 것은 강철의 비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M270 MLRS가 발사하는 수많은 로켓과 수십 km 범위를 초토화시키는 자탄이었습니다. M270 MLRS는 미국이 M2 브래들리 장갑차의 차체에 12연장 227mm 로켓탄 캐니스터를 얹어 사용하는 궤도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걸프전 당시 다국적군은 단일 임무에서 312발이나 되는 M270 MLRS를 야간에 발사하는 최대 규모의 작전을 벌였고 2003년 이라크 자유작전 때에도 2007년 아프간 항구적 자유작전 때에도 M270 MLRS는 혀를 내두르는 엄청난 화력과 파괴력으로 적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M270 MLRS는 한 발당 최대 644발에 이르는 M77 대인 자탄을 퍼뜨리는 12연장 227mm 이중 목적 고폭탄 로켓을 발사해 32km 범위 내의 목표물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요. 1분 동안 MLRS의 사격이 지속될 시 무려 8,000개의 자탄이 32km 범위 내를 파괴합니다. 사거리 연장 버전 로켓을 사용할 경우 45km 범위 내에 518발의 자탄을 흩뿌리게 되며 에이테킴스 전술 탄도 미사일의 자탄 살포 버전을 사용할 경우 약 950개의 M74 자탄을 165km에서 300km 범위 내에 흩뿌리게 됩니다. MLRS는 60초 내에 이런 로켓 12발을 최대 6개 표적에 모두 발사할 수 있으며 급속 사격 시에는 2개의 표적을 향해 20초 이내에 2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데요. MLRS와 하이마스는 많은 로켓을 서로 공유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MLRS도 개량형의 경우 동시에 방위각과 고각을 맞출 수 있어 더욱 빠른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 등 더 발달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총 991문의 M270 MLRS를 운용 중인데 그중 225문 이상이 M270 MLRS A1으로 개량되었는데요. 목표 지역의 기갑부대나 대규모 전력을 순식간에 지워버리는 격자 방한 삭제기 MLRS는 우리 군에도 다수 도입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미육군의 M1128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기동하던 중 멈추고 M68A1 E4 105mm 강선포로 강력한 포격을 가합니다. 무무장인 M2HB 12.7mm 중기관총으로 화력을 투사하기도 하는데요. 이내 이 장갑차의 내부에서는 보병들이 신속하게 내려 사방에 전개되면서 제병 협동 작전을 수행합니다. 주변에 진지에서 사격 중인 보병들 사이에서 105mm 강선포를 탑재한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M813 30mm 기관포를 탑재한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화력 지원을 담당하며 적진을 효과적으로 제압합니다. 2000년대 들어 미군이 중동의 국가들을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 전면전보다는 저강도 분쟁을 담당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강력한 중장갑을 갖춘 기갑 장비들보다는 수송기를 통해 손쉽게 전개될 수 있고 보병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경량 장갑차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런 미군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다양한 유형의 스트라이커 장갑차인데요. 그러나 그만큼 장갑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뭐든지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미군의 장비들 중 유달리 욕을 얻어먹은 장갑차들이기도 합니다. 가볍고 빠른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주로 사용되었지만 피하 구분도 쉽지 않은 이런 혼란스러운 전장에서 게릴라들이 사용하는 RPG-7이나 RPG-29 대전차화기들에 파괴되거나 피어더미 속의 급조 폭발물과 지뢰들에 파괴되는 일이 워낙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미 육군은 다시 강력한 장갑차들을 요구하고 있고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강력한 국가가 최대 위협으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의 장갑차들은 또다시 무겁고 강력한 중장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의 주력 공격 헬기이자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로 불리는 AH-64E 아파치 가디언이 적군에게 치명적인 30mm 체인건을 연사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탐지 성능과 동시 교전 능력을 갖춘 롱보우 레이더를 로터 위에 장착하고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과 70mm 무유도 로켓을 다수 장비한 아파치 공격 헬기는 단 한 대가 적 전차를 16대씩 날려버릴 수 있는 사신이나 다름없는데요. 아파치 공격 헬기는 높은 고도까지 날아오른 다음 로켓을 발사하며 강력한 화력을 과시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 수많은 러시아군의 카무프 52 공격 헬기가 격추당하며 더 이상 현대 전장에서 공격 헬기의 역할은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반도와 같은 산지가 많은 전장에서 테지스를 이용한 지면 밀착 비행을 하거나 산의 능선이나 건물 등의 은폐물 위로 롱보우 레이더만 살짝 내밀어 매복하고 있다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에만 떠오르는 아파치 공격 헬기는 여전히 지상의 기갑 군단에게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게다가 롱보우 레이더를 장착한 아파치 공격 헬기는 레이더만을 이용해 산 뒤에 숨은 채로 목표물을 공격하는 롤 모드 교전이 가능한데요. 혹은 적군이 롱보우 아파치 공격 헬기를 발견할 수 없는 각도로 슬며시 접근한 다음 기관포와 로켓을 퍼부어 적군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의 사거리는 현재 8km에서 10km 수준인데 이런 거리에서 다양한 전술로 공격하는 아파치 공격 헬기는 최근 그레이 이글과 같은 무인기와의 협공작전으로 공격 가능한 사거리를 더욱 늘리고 있어 여전히 적 지상군에게 가장 무서운 무기 체계입니다. 미군은 다른 군대와 달리 야전 방공 시스템에 그렇게 강력한 장비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은 미 공군이고 두 번째로 강력한 공군은 미 해군 항공대일 정도로 막강한 공군력과 제공권 장악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애초에 적 항공기들의 공격에 지상군이 위험해질 일이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도 미군은 아프간전과 이라크전 당시 M6 라인베커 야전 방공 차량을 투입했는데 이 대공 무기 체계를 쓸 상황 자체가 전혀 발생하지 않다 보니 애물단지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미군은 야전 방공을 위해 ANTWQ-1 어벤저와 M6 라인베커 차량으로 야전 방공 체계를 구성했는데요. M6 라인베커는 브래들리 장갑차의 토우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 대신 스팅어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사용했던 방공화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도 미 공군과 미 해군 항공대가 강력하다 보니 결국 실전에서 이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서 해당 차량들은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을 떼어내고 다시 본연의 지상군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ANTWQ-1 어벤저 또한 8발의 스팅어를 적지 않은 수준의 러시아의 야전 방공 시스템에 비하면 빈약한 수준의 장비입니다. 주로 적 헬기에 대한 접근 거부 구역을 형성하는 최소한의 야전 방공 역할을 맡을 뿐인데요. 미군이 겪는 가장 큰 공습은 아군 노폭이라는 농담이 사실일 판국이니 미 육군의 야전 방공 시스템에서 대단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국군을 상대로 하는 미 육군의 전략이 미 공군이나 해군의 도움 없이도 미 육군만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다른 군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야 할 다영역 작전 군대로 변모하게 될 예정이기에 여러 새로운 방공 시스템이 개발 및 배치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변화하는 근미래 전장에 맞춰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미군의 여러 장비들을 다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UH-60 블랙호크는 4명의 승무원에 11명의 완전 무장한 병력을 싣거나 다양한 화물을 싣고 격렬한 전투가 발생하는 전장에 투입되기 위해 만들어진 헬기입니다. UH-60 블랙호크는 이런 미군의 요구에 맞춰 매우 다양한 임무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높은 신뢰성과 뛰어난 수송 능력을 가진 중형 헬리콥터의 완성형이라 불리는데요. 총 2600대가 넘게 생산된 이 헬기는 1983년 그레나다 침공에서 첫 실전 기록을 남겼고 그 후 모든 미군의 작전에 투입되어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헬기는 엄청나게 많은 파생형이 운용 중인데 대잠 헬기로 해군에서 활용되는가 하면 공군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공격 헬기 버전으로 개조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외로 쓸만해서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가 운용 중입니다. 공격형 블랙호크인 MH-60LDAP는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과 M230 30mm 체인건, 히드라 70mm 무유도 로켓과 M134D 미니건을 장착하는 등 강력한 무장을 갖췄는데요. 여러 파생형 중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바로 2011년 5월 오땡땡땡땡땡을 처리하는 작전에서 활용된 스텔스 블랙호크입니다. 이 헬기는 꼬리 날개 사진의 형태를 볼 때 기존의 제식형과 달라 RH-66 코만치 스텔스 공격 헬기의 파생 기술이 적용된 스텔스형 헬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작전 당시 인근의 주민들이 바로 머리 위에 날아올 때까지 이 헬기의 비행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에 관한 정보를 숨기고 있지만 이 작전에서 해당 헬기 한 대가 추락해 현장 파기되었는데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이 파생형 블랙호크를 두고 MHX 혹은 사일런트 호크, 스텔스 호크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